여러분,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년 1월부터요, 무려 26년 만에 정부가 드디어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동안 자식이나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비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는 자식한테 돈 한 푼 못 받는데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억울한 일이 사라집니다. 정부가 무려 9조 8,400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작년보다 무려 1조 원 넘게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예요. 지금부터 제가 이 제도가 뭔지, 어떻게 바뀌는 건지, 누가 혜택을 받는 건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요,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부양비 제도가 뭐길래 26년 만에 폐지된다는 걸까요? 부양비 제도는요,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생긴 제도입니다. 무려 26년 전이에요. 이 제도가 뭐냐면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고 국가가 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이분 혼자 사시는데 한 달 소득이 67만 원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1인 가구 기준으로 102만 5천 원 이하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할머니한테 결혼한 딸이 있다고 칩시다. 딸 부부 소득이 한 달에 3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뭘 하냐면요, 이 딸 부부 소득의 10%인 36만 원을 할머니가 받는다고 가정해버립니다. 실제로 딸이 돈을 안 줘도요.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할머니 실제 소득 67만 원에다가 가짜 부양비 36만 원을 더해버려요. 그럼 103만 원이 되죠? 이게 기준인 102만 5천 원을 넘어버리니까 할머니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딸이 실제로 한 푼도 안 줬는데 준다고 가정을 해버리니까 할머니가 병원비 지원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무려 26년 동안 계속됐어요. 이 부양비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를 빼고 나서 남은 금액의 50%를 부과했어요. 출가한 딸 같은 경우는 30%였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훨씬 더 가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완화가 됐어요. 부양비 비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져서 지금은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라고 해도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지원을 안 받는 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하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걸 간주부양비라고 불렀어요. 가짜 소득이라는 얘기죠. 정부 공식 자료를 제가 직접 봤는데요. 보건복지부가 12월 9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부양비 제도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데도 의료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제가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요, 이 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제 가족의 소득은 전혀 안 봅니다. 오직 본인의 실제 소득만 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할머니 기억나시죠? 실제 소득 67만 원이신 그분 말이에요. 이제는 딸 부부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할머니 실제 소득 67만 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인 102만 5천 원보다 낮으니까 당연히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26년 만에 드디어 불합리한 제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죠. 보건복지부 이슬한 1차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정부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에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의료급여는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이 102만 5천 원 이하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본인 소득이 이 기준 이하여도 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요, 자식은 있는데 자식이 연락도 안 하고 돈도 안 주는 경우 정말 억울했죠. 그동안 정부는 자식 소득의 10%를 받는다고 가정했으니까요. 이제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어집니다. 본인의 실제 소득만 보니까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의 경계선에 있던 저소득 어르신들이 새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부양비 폐지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확정 발표가 안 됐지만요. 수급자 수가 2024년 156만 명에서 2025년 10월 기준 162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의료급여 예산을 얼마나 늘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9조 8,400억 원입니다. 국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올해 8조 6,882억 원보다 얼마나 늘어났냐면요. 1조 1,518억 원이 늘었어요. 퍼센트로 치면 13.3% 증가한 겁니다. 정부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역대 최대 규모래요. 금액도 역대 최대고 증가폭도 역대 최대예요. 정부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알 수 있죠.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여러 곳에 쓰입니다. 첫 번째로요. 수급자가 늘어나니까 진료비 지원 예산이 약 1조 원 늘어서 9조 5,586억 원이 됐어요. 두 번째로요. 부양비 폐지 등 부양 의무자 제도 개선에 215억 원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요.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식 대 인상 등 의료 서비스 질 개선에 396억 원이에요. 네 번째로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에 763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정부가 어르신들 의료비 지원에 이렇게 큰 돈을 쓴다는 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더 있어요. 정신과 상담 치료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요즘 마음이 힘드신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동안은 정신과 개인 상담 치료를 주에 최대 2번까지만 지원했어요. 가족 상담 치료는 주에 1번이었고요. 근데 이게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개인 상담 치료는 주에 최대 7번까지 지원합니다. 지금보다 5번이나 늘어나는 겁니다. 가족 상담 치료는 주에 최대 3번까지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2번 더 받을 수 있어요. 중증이나 응급, 급성기 정신질환자 분들을 위해서는 더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새로 만들어서 지원해요.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도 올려줍니다. 병원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5.7% 인상돼요.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48,090원에서 내년에는 5830원으로 올라갑니다. 하루 입원료가 말이에요. 정신건강이 힘드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국가가 이제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에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간병비가 정말 많이 나가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분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내년 하반기부터요. 요양병원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763억 원을 책정했어요.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추진 방안하고 같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게 정확히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는 아직 세부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요. 분명한 건 정부가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병원 외래진료를 너무 자주 받으시는 분들한테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제도예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365회면 하루에 한 번씩 병원 가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자주 가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 추산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 명 중에서 약 550명 정도만 해당된대요. 전체의 0.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수준으로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요, 중요하게 또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자나 중증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임산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현행 본인 부담인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요. 약 처방 일수하고 입원 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이용 일수를 합산해서 365회를 넘는 시점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차등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정말 필요해서 자주 병원 가시는 분들은 보호하고 과도하게 병원을 이용하시는 아주 소수만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부양비는 폐지되는데요. 부양 의무자 기준 자체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것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로드맵이 뭐냐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복잡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겠대요. 그리고 고소득이나 고재산 보유 부양 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식이 정말 부장인 경우에만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이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실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동안은 가족이 돈을 안 줘도 준다고 가정했잖아요. 이제는 실제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의료급여를 못 받았던 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어르신들의 노고를 인정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나라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젊었을 때 밤낮 없이 일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키웠잖아요. 국가가 이제라도 제대로 보답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정신건강까지 챙깁니다. 단순히 병원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상담 치료까지 크게 확대해요.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셔야 행복하시잖아요. 다섯 번째로요. 요양과 간병까지 지원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시작되니까 정말 든든하죠. 정부가 무려 9조 8,400억 원을 투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예요. 잠깐 다른 나라 얘기도 해볼까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인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7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의료비를 거의 다 지원해줘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겁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넘는 나라가 됐으니까 복지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야죠. 특히 이번 부양비 폐지는 가족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이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진 복지국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죠. 도대체 어떻게 신청하느냐는 겁니다. 의료급여 신청은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가시면 돼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하고 소득재산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하고요. 자세한 서류 목록은 주민센터에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기존에 의료급여를 못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특히 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내년 1월부터 부양비가 폐지되니까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신청 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려우시면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전화하세요. 국번 없이 129번입니다. 여기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시행일을 꼭 기억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월 1일이에요. 이날부터 부양비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요. 본인의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대상이에요.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이 102만 5천 원 이하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니까 정확한 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세 번째로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하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물어보시고 준비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혜택을 받습니다. 1월에 바로 신청하시면 1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요. 자녀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혹시 부모님이 계신데 이 제도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부양비를 폐지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이 나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더 개선될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 의무자로 둔 가구는 기준이 완화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복지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제도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는 정부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앞으로도 의료급여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혜택도 더 확대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경제만 선진국이 아니라 복지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평생 이 나라 만드느라 고생하신 보람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올해 75살이십니다. 혼자 사시는데 한 달 소득이 7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요. 의료급여 받으실 수 있는 기준인 102만 5천 원보다 한참 낮죠? 그런데 김할머니한테는 결혼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한 달 소득이 400만 원이에요. 사실 아들은 자기 가정 꾸리느라 바빠서 어머니한테 돈을 거의 못 드립니다. 명절 때 용돈 조금 드리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어땠냐면요. 정부가 아들 소득 400만 원의 10%인 40만 원을 김할머니가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김할머니 소득을 70만 원 더하기 40만 원은 11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겨우 시기준을 넘지 않았지만 부양비가 없었으면 더 여유 있게 대상이 되실 수 있었죠. 내년부터는 부양비가 사라지니까 김할머니는 오직 본인 소득 70만 원만 봅니다. 그러니 의료급여를 훨씬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69살이십니다. 당뇨병하고 고혈압이 있으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세요. 한 달에 약값만 20만 원 넘게 나갑니다. 박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데 소득이 한 달에 95만 원이에요. 의료급여 기준인 102만 5천 원보다 낮으니까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 할아버지한테는 시집간 딸이 둘 있습니다. 큰 딸은 남편이 회사원이라 가구 소득이 350만 원이고요. 작은 딸은 남편이 자영업자라 가구 소득이 300만 원입니다. 올해까지는 정부가 뭘 했냐면요. 큰딸 가구 소득의 10%, 35만 원 더하기 작은 딸 가구 소득의 10%, 30만 원에서 총 65만 원을 박 할아버지가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그럼 박 할아버지 소득이 95만 원 더하기 65만 원은 160만 원이 됩니다. 기준인 102만 5천 원을 한참 넘어버리죠. 그래서 의료급여를 못 받으셨어요? 실제로는 딸들한테 돈 한 푼 못 받는데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부양비가 폐지되니까
박 할아버지는 본인 소득 95만 원만 봅니다. 기준인 102만 5천 원보다 낮으니까 당연히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한 달에 20만 원 넘게 나가던 약값 걱정을 덜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올해 81살이십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 생활이 어려우시거든요. 이 할머니 소득은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이 전부예요. 요양병원비는 의료급여로 해결되는데 문제는 간병비였어요. 한 달에 120만 원씩 나갔습니다. 아들이 있긴 한데 아들도 형편이 어려워요. 한 달에 120만 원 간병비 내는 게 정말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정확히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정부가 763억 원을 책정했으니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할머니 아들분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네 번째 사례입니다. 최민수 할아버지는 올해 72살이신데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시면서 마음이 많이 힘드셨대요.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고 싶으신데 올해까지는 주에 2번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더 자주 상담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본인 부담으로 더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인 상담 치료를 주에 최대 7번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최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씩 상담을 받으실 계획이래요. 국가 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사례들 보시면 내년부터 정말 많은 게 달라진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전국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162만 명이 의료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고요, 서울, 부산 순서입니다. 시골 지역일수록 고령 인구가 많아서 의료급여 수급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특히 전남이나 경북 같은 농촌 지역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습니다. 신청할 때 지역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까 꼭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어떤 지역은 서류를 조금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절차가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신청할 때 복지 담당 공무원이랑 친하게 지내시면 좋아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복지 제도도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의료급여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혜택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의 차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요, 직장에 다니시거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매달 보험료를 내고 병원비를 지원받는 제도예요. 병원비의 일부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는요, 소득이 아주 낮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요. 병원비를 거의 전액 지원받습니다. 일종 수급자는 입원할 때 본인 부담이 없고요. 외래 진료할 때도 1,000원에서 2,000원만 내면 됩니다. 2종 수급자는 입원할 때 본인 부담률이 10%고요. 외래 진료할 때는 1,000원에서 2,000원입니다. 그래도 건강보험보다는 훨씬 적게 부담하는 거죠. 의료급여가 건강보험보다 혜택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자격이 되시는데 못 받고 계셨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왜 이렇게 의료급여에 신경을 많이 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국민 건강입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발전하죠.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면 큰일 아닙니까? 두 번째 이유는 형평성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아플 때 좋은 병원 가서 치료받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도 못 가면 이건 정의롭지 못한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때 국가가 도와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6.25 전쟁 겪고 가난한 나라를 여기까지 끌어올리신 분들이잖아요. 그때는 국가가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어르신들한테 보답할 차례입니다. 젊었을 때 나라 위에 헌신하신 분들,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게 도리 아닙니까?
정부가 9조 8,400억 원을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갚는 겁니다. 의료급여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복지 혜택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해요. 그러면 생계급여도 받고 주거급여도 받고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지원받는 거고요. 주거급여는 집세나 월세를 지원받는 겁니다. 교육급여는 손주들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또 통신비 감면 혜택도 있어요.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을 싸게 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있고요. 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다 합치면 한 달에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의료급여 받으실 자격이 되시면 이런 다른 혜택들도 꼭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복지 담당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알려줍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같이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식 소득을 전혀 안 봅니다. 본인 소득만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질문 두 번째, 지금 건강보험 가입자인데 의료급여로 바꿀 수 있나요? 대답, 네,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에 맞으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을 확인하고 자격을 심사합니다. 질문 세 번째, 의료급여 받으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부담이 가나요? 대답, 아니요, 전혀 부담 안 갑니다. 의료급여는 국가가 지원하는 거지 빚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식들한테 청구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질문 네 번째,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서 받을 수 있나요? 대답, 보통 신청하고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소득이랑 재산을 조사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급한 경우에는 더 빨리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질문 다섯 번째,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대답,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해 보세요. 질문 여섯 번째, 의료급여 받으면 어떤 병원이든 다 갈 수 있나요? 대답, 네, 어떤 병원이든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동네 병원도 되고 대학병원도 됩니다. 다만 1차 의료기관부터 진료받고 필요하면 의뢰서 받아서 상급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 1월 1일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됩니다. 두 번째, 정부가 무려 9조 8,400억 원을 투자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의료급여 예산을 늘렸습니다. 세 번째, 자식이 있어도 자식 소득을 안 보고 본인 소득만 봅니다.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네 번째, 정신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궁금한 건 9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의료급여를 못 받으셨던 분들 꼭 내년 1월에 신청하세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혹시 이 제도를 모르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꼭 알려드리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한테 꼭 말씀드리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진짜 선진국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고생하신 보람이 있는 거죠. 국가가 이제라도 제대로 보답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년 1월 1일 꼭 기억하세요. 26년 만에 불합리한 부양비 제도가 사라지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꼭 병원 가세요. 이제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 분들한테도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